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합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 출제의 의도를 알아야 돼. 출제 의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 출제하는가도 중요하겠지. 누가.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강의는 파트가 교사론 파트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 출제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비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번 시험에 출제에 들어갔던 분은 여러 교수님들이 있겠지. 그런데 시험의 큰 특징을 따져보면 과거에 활동했던 분을 이제 시험에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뭐 통합에 관련된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을 이번에 만들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교사론 파트는 모 대학에 이제 어느 교수님이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걸 뭐 개인적인 거니까 밝힐 수는 없고 성함까지는 밝히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는 게 이번 강의. 설명하겠습니다. 임용고시 시험이 1997년부터 기본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2000년도부터 2000년 대비 6차 교육과정이죠. 쭉 해서 지금 2025년 대비가 흘러왔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최근 것만 봤단 말이죠. 최근 것만.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998년도 문제를 보면 그때는 서술형이 뭐 열문항, 그 다음 객관식 이렇게 합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객관식 문제를 제가 출제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 평가원이 이제 저쪽 이제 감사원 쪽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우리가 잘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옛날 거를 다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 몇 년간의 교사론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출제되지 않았는데 다시 교사론을 냈다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출제진에 대한 구성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난 예측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거에 오래된 교수님이 했다가 또 신규 교수님들 또 이렇게 이제 올해 또 변화되는데 이제 알았어.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 제가 여기서 기출 분석을 말한 취지는 뭐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기해봐. 뭘까요? 뭘까? 이거지. 출제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은 1차적인 해결 문제야.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내느냐를 아느냐도 중요한 중요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마법의 강의를 듣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지피지기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출제진의 변화를 누가 제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이 임용고시,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아동부모학회 부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국제학술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지인들이 다 친구들이야. 출제 누가 들었는지 대충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 이게 있었어요. 논술에 멘토링이 있었죠. 멘토링. 그래서 멘토와 또 멘티의 자질이라는 게 있어. 2001년도에 출제됐어. 이거를 출제한 분이 이번 시험에 전공에도 들어갔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막연히 공부해서는 안 돼. 내 지난 강의에서 뭐였죠? 내포와 외연이란 단어를 썼어요. 표면적인 공부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는 강의를 아주 집중해서 들어. 그리고 달달달 외워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뭐야? 메타 분석을 통한 이 문제 파악이 접근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패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제 말 이해됐죠? 자, 수많은 강의를 들어도 이런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 왜? 내가 가이드를 할 것이고 합격하는 노하우를 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교직논술 주제도 제가 오랫동안 합격에 적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흐름.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보자. 요번에 시험이 그 최근 몇 년간 교사론이 출제되지 않다가 교사론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야. 뭐라고? 깜짝 놀라. 이렇게 치사할 수가 없나? 표현이다 그런데 이렇게 더티할 수 없나? 이렇게 연구 안 할까? 이게 그러면 그 뜻은 뭐야? 이거는 꼭 알아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출제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걸 보자. 오늘 재미있는 강의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막연히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시고 접근해보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2008년도 문제에 보면 요걸 한번 보셨어요. 2008년도 문제. 최 교사는 자신이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알고 싶어 한다. 최 교사가 도움을 받은 동료 장학 방법을 3가지. 최 교사. 여기에서는 장학의 종류를 설명을 했어. 동료 장학 방법 3가지.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동료 장학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성적 저널 쓰기, 수업 사례 분석, 동료 코칭, 동료 협의 굉장히 많죠? 그게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조건 보세요. 동료 장학이 오죽하면 그대로 옮겼어요. 동료 장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쓰는 이유가 있어. 조금 이따 알 거야. 이루어지기 위해 참여 교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2가지 쓰셔. 자, 잘 봐. 이게 몇 년도 문제야? 2008년도 문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문제 패턴에서 2008년도 이게 문제야. 자, 2024년 문제.
깜짝 놀라게 될 거야. 깜짝 놀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될까? 이 색깔이 좀 잘 선명하네. 잘 봐. 이거는 2008년도 문제, 2024년도 문제야. 야, 세월이 엄청 흘렀군요. 자, 기억과 니은의 장학 형태를 순서대로 쓰고, 기억이, 자, 어떻게? 성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참여자의 자세를 두 가지 쓰시.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쓰는지 눈치챘어? 챘어? 자, 보자. 이게 장학이 동료 장학이야. 기억은 동료 장학이야. 문제 처음에 접근하겠지만 2008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자, 이거 똑같아. 이거 문장 똑같이 지금 똑같아. 성공적이라는 단어를 고쳤어. 참여 교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두 가지. 그거를 참여자의 자세를 또 두 가지. 기가 차 안 차? 기가 차죠? 내가 이거는 같은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설명 잘 들어.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증가되고 있어. 그러면 서술형 문제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면 6차 유치원 교육과정 때 2000년도부터 전개되는 문제, 서술형 문제가 있어. 그래서 평가원에 보면 기출문제가 다 있어. 그래서 서술 문제를 연습해야 된다는 걸 내가 오늘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막연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요소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 나 이제 오늘 수업 끝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문제가 같아 틀려. 같이 똑같이. 두 가지도 똑같아.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그러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막연히 공부하는 것과 이것에 갖고 있는 숨은 뜻을 알고 하는 거 누가 이기겠어? 당연하지.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싶은 취지가 뭐냐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걸 고려해야 돼. 그러면 이제 파트가 교사론 파트니까 우리가 장학의 종류에 많죠. 자기 장학, 동료 장학 또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컨설팅 장학도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시험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또 교사의 역할 부분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하는 거야. 난 그렇게 해! 하면 합격해. 내가 합격시켜준다. 거짓말이 아니야. 왜? 들어봐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기출분석은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출제자가 누군지까지도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거는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나는 문제를 보면 이게 누가 출제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정보고 지식이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하, 많은 양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제대로 공부하는지 알고 있냐가 중요해.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갖고 막 한다고 합격의 요소를 갖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우리가 부르죠.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봐. 이게 이번 2025년도에 시험의 방향성을 주는 거야. 내 말 이해했을지 말한 취지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깨달아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접근해 가겠어요. 자, 장학 파트인데. 자, 그래서 2024 기준은 기억과 장학의 형태를 순서대로 써서 장학의 형태. 자, 좀 이따 이제 이론 설명할 텐데, 장학의 형태를 물었죠. 그러면 장학이 뭔지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학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장학에 관한 것도 법적으로도 정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장학,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도록 하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측면에서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 유치원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자, 여기 시험에 답이 있어. 유치원 교사로서 무슨 개발? 전문성 개발. 이거 뭐야? 장학의 궁극적인 것은 첫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개선이 목표야. 이건 외워두셔야 돼. 장학의 궁극적인 형태는 그거.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할 수 있어. 전문성 개발. 뭡니까? 이런 막 날라다니네, 분필이. 자, 보자. 최교사, 저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이 컸어요. 그러면 2019 개정 유치원에서는 교사의 무엇이?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 내에서, 유치원 안에서 같은 연령의 원아들을 맡고 있는 강 선생님, 손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 그 놀이 중심으로 전개되고 교사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어. 그래서 수업 공개와 관찰을 통해요. 그러면 수업 사례 분석 뭐 등등, 서로 피드백을, 이게 힌트죠. 서로 피드백을 주고, 서로 이게 무슨 단어야? 동료 장학이라서. 동료 장학. 유아들의 놀이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러면 이건 틀린 사람 없었겠지. 기억과 니에게 장학한테. 그럼 기억은 무슨 장학이야? 동료 장학이지. 동료 장학. 무슨 장학? 무슨 장학? 동료 장학. 근데 출제자가 단순히 동료 장학만 묻지 않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물었어. 그러면 여기 서로가 힌트지. 서로가 힌트야.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감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이 문제를 냈을 때 동료 장학이란 쉽게 말하면 교육부 장학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걸 바탕으로 쓰신 분이 출제에 들어갔는데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강의가 눈에 번쩍번쩍 띄일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교사 전문성 이거 잘 보여요? 신장을 위한 동료 장학 자료. 누구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겠어요? 자, 빨리 넘어가야지. 그래서 동료 장학의 개념 및 목적,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의 방법. 여기 뭐가 나와요? 동료 장학의 성공과 뭐가 나온다? 실패가 나오지. 그러니까 출제자는 자기가 연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였지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출제진의 의도, 출제진의 구성에 관한 것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부하면서. 자, 한번 공부해 보자. 동료끼리 도와주는 거죠. 전문성에서. 동료끼리 상호 무엇하여 협력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감이 있어야겠죠. 친밀감이 있어야겠죠. 전문성 개발을 도모한다. 전문성 개발을 도모한다. 맞죠? 전문성 개발. 2명, 3명의 교사가 상호 협력적으로 전문성 발달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 뭐예요? 전문성? 전문성이 뭐야? 전문성. 프로페셔널. 전문성이 뭐야? 수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아이들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부모와 또 예를 들어서 면담이라든지 또 환경 구성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지. 유의점, 이게 커다란 목표라고 그랬죠. 내가 목적 동료자. 교사 스스로 발전에 무엇을 지고 책임을 지고, 이거 봐. 교사 스스로 발전에 책임을 지고 동료 간에 협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 간에 협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협력한다. 그래서 동료 코칭, 동료 협의 됐죠. 교사들의 협력이 토대가 된다. 교사들의 협력이 토대된다. 서로 코퍼레이션, 서로 믿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어야 된다. 과정이 체계적이어야 된다.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떻게 운영돼야 돼? 융통성 운영. 이게 제일 중요해. 무슨 운영이 필요하다? 융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장학은 이렇게 됐었죠. 수직적이었어. 수직적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있고 이렇게 등등 해갖고 이렇게 하시 이렇게 이제 전개됐던 거죠. 예를 들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학이 수직적인 부분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수평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동료 장학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평적,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서로의 융통성이 필요한 거죠. 자, 보자. 동료 장학의 목적.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옵니다. 교수 기술 향상을 위한, 가리키는 기술을 위하여 교사 공동체 형성. 함께하는 교수 공동체. 공동체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새로운 또 뭘 배워? 지식과 기술을 함께 연구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수준별에서 또 연령별로 됐고 또 놀이 중심으로 전개되고 또 내년에 교육과정이 또 바뀝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응해 가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함께, 포인트가 봐, 함께 연구한다. 그 다음 새로운 교수 기술과 전략을 습득한다. 가리키는 기술. 요즘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 디지털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AI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유치원 현장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교수 상황을 해결해. 예를 들어서 유아들 간에 다툼이 있어. 이거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 특히 초보교사는 더 어렵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상호 협력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장에 나갔을 때 동료 교사가 커다란 나의 뭐가 된다? 지원군이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막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에 가면 잘해주겠지. 근데 갈등이 많아. 심각해. 그래도 동료장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장학의 큰 취지를 알아요. 그게 네 가지. 첫 번째, 교수 기술 향상.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교수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 교상을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 이제 레지오 MLR을 바탕으로 전개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교육과정은 무슨 중심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알겠죠? 지금 연구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동료 장학의 내용 보자. 교사가 뭘 발달시켜? 전문성. 장학하면 무슨 단어야? 전문성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임용고시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 돼? 전문성 있는 사람. 저는 현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들 지도하는 측면에서 또 출제자 관계에서 이게 다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성을 발달시키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다? 이거 시험에 나왔죠? 논술에 출제됐었잖아. 지식과 뭐가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남과 다르다는 뜻이지. 그리고 변화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채팅방이나 또 그 다음에 부모 상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런 거 상담 기법도 배워야 되고 스킬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동료 장학에서 이런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된 거야. 부모 상담이라든지.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가 왜 사진에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얘가 왜 찡찡거리고 왔죠? 참 어려워. 그리고 얼마 전에 얘가 감기 걸렸는데 또 걸렸어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알다시피 그 한 아이가 걸리면 낫어. 또 걸리잖아. 함께 활동을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 무슨 이해가 있어야 돼?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 동료 장학한테 무슨 이해? 자기 이해. 이게 무슨 뜻일까?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이 누구 됩니까? 자기 이해가 있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다음 세 번째, 무슨 측면이다? 생태적 측면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가 교사가 활동을 한 데서 환경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의 동료장의 내용을 제시를 했던 거야. 이게 논술로 나왔었는데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준비하라. 그 뜻이 알겠어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공에서 이걸 가지고 또 출제했었어요. 생태적 측면에서. 하부 그리스. 그 다음에 퓨란. 물란.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 근데 거짓말 안 해. 봐봐.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 알 게 뭐냐면 그냥 이론 강의를 쭉쭉쭉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말하는 것이 머리에서 축축축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문성이다. 자, 동료 장학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첫째, 교사의 교육 조국에 충족이 되고 직무 현장의 문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걸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교육관, 가치관, 교육신념을 우리가 확립해야 돼. 교육관, 가치관.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교육신념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나는 성숙주의인지
행동주의인지 또 상호작용, 구성주의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때가 되면 기다리는 그런 중요. 성숙도를 강조한다. 아니다. 나 훈련을 강조한다. 나는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교육 간의 신념. 우리가 교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모가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부모가 원하는 거. 우리 선생님 믿을만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강의를 듣잖아. 저 선생님도 합격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신념, faith가 중요해. 사람은 난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 이론도 그거잖아. 신념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신념을 가져야 돼. 여러분 무슨 신념 가져야 돼? 합격의 신념. 맞지? 합격할 수밖에 없어. 봐봐.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야. 올해 2025에 합격하는 사람은 제 수업을 듣는 사람만이 합격할 거야. 난 알거든. 아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 돼. 두 번째, 무슨 기술? 가리키는 기술을 향상하자. 즉, 전문적인 스킬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연히 그냥 대충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월간요하나 뭐 갖고 있는 잡지에 가서 활동 계획을 짜서 이루 계획 짜서 또 어떡합니까? 난 잘 가르쳤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 지금 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의 측면에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확립이 돼 있어야 돼? 자아상. 교사로서의 자기의 뭐가 있어야 돼? 자아상. 나는 긍정적이고 나 해낼 수 있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슨 능력? 대인관계. 동료 교사들 간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대인관계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첫째, 그러한 교육 신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직관, 또 장학에 대한 신념, 또 가리키는 이론을 알게 새로운 이론에 대한 성찰과 재정립이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레지오 에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발도르프라든지 최근에 저희는 디지털 교육의 부분도 알아야 돼. 교수기술 다시 보자. 가리키는 기술과 지식을 학습해야 돼. 자, 그럼 보면 일과 계획 및 수행. 이번에도 일과 운영이 또 나왔죠. 융통적으로 되는 상담 및 조언도 하거나 환경 구성을 잘하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장학 기술, 교수 전략 등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장학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다른 교사와 함께 또 누구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이해가 있어요. 말했죠? 교사로서 뭐가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합격의 자신감. 잘 봐.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야. 자, 그리고 주부야.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한 선생님도 40 넘어서 합격한 사람도 많이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고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 내가 왜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출제자 유보통합에 관련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 표진했다는 것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교육부에도 검사가 내려가 있는 거 아시죠? 안타까운데 좀 열이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아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돼. 자아 정체성. 무슨 속에서? 자아 정체성. 뭘 말하는 거야? 교사로서 자기가 뭐가 있는가? 효능감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효능감. 여러분들 매년 합격하고 그만두는 교사가 1%가 넘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서 삼수, 재수, 오수에서부터 들어가다 현장의 갈등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버텨야 돼.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리고
한 해 갖고 다 적응했다고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을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릭슨도 얘기하는 거야. 에릭슨이 자아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아까 했듯이 동료 장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물었지만 이제 이러한 동료 장악의 내용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자,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소통이지, 소통. 김 교사와 예를 들어서 박 교사 서로 간에 뭐가 해야 돼? 의사소통이 돼. 나만 잘났고 너만 잘났고 요즘은 이런 얘기 나오죠. 너무나 MBT 갖고 난리야. 나는 F, 나는 뭐 너는 T, 뭐 너는 N. 그거 잘못된 거 엄청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검사도 저도 해봤어요. 언제는 I가 나오고 언제는 E도 나와요. 가장 빠른 건 3개월 안에 검사한 점수가 의미가 있다. 내가 설명했잖아. 너무 맹신하지 마. 그래서 이 의사소통 기술은 교사들 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도 부모와 아이에도 관계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반영적 경청법 또 나전달법 또 무승부법 다 뭐야? 의사소통이에요. 바람직한 관계여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고 죄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해주고 함께 갈 수 있고 수용하는 자,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동료 교사 이해가 필요하다. 아, 이 선생님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또 이런 뭐 어려움이 있구나, 또 교직원의 무슨 예 관계가 필요하다. 다 인간관계 기술 그런 거 배우는 게 대인관계 능력 배양의 내용을 동료자에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원적 환경 조성, 생태적 측면에 하겠죠. 쉽게 말하면 근무 환경에 대한 못합니까? 만족도, 근무 환경. 그래서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를 받죠. 직무 스트레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얘기해요.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듣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안 받아? 받을 수밖에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쉬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꼭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선배 학교 간 사람은 아침마다 조조 영화를 봤대. 일주일에 한 편씩.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휴식의 공간이라고 할까? 자기만의 어떤 해방감?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교사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또 잡일이 너무 많어.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장에 나가시면 알다시피 행정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것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다 무슨 환경을 개선한다? 인적 환경 조성. 무슨 환경? 인적 환경 조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태적 환경에서 인적 환경, 또 무슨 환경? 물적 환경, 또 사회적 환경. 뭐 잘 안 써도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동료 장악의 내용을 바탕으로서 구성을 하는데, 자, 같은 초임교사끼리도 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조인하면 좋겠죠. 멘터와 멘티가 되니까 동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초임교사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고, 또 관심 주제별로도 할 수 있고, 전문성 수준별로도 할 수 있고, 또 교사 장학 담당, 인근 유치원 교사, 원내 동료. 이건 뭐 여러 가지 구성의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에 우선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죠. 동료 장악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학의 여러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임상장학도 있고 수업장학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학도 있고 많이 있어요. 컨설팅 장학도 있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동료장학 방법이 굉장히 아주 기본 자세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은 수업 사례 분석이 출제가 됐어 한번. 그 다음에 멘토링도 논술로 출제가 됐고 반성적 전어 쓰기도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씩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성적 전어 쓰기 하려면 반성적 면에 반성사고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도 교사 이야기 쓰기. 또 우리가 장학에서 제일 교사로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 특징. 수업 사례 분석. 같이 녹화해서 분석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문서적 읽기. 이제는 그 개인 측면에서 있는 것도 전문서 읽기도 자기 장학이 될 수 있지만 동료 교사들끼리 할 수 있다. 동료 간에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동료 협의가 있고 동료 코칭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동료 장학, 임상 장학, 멘토링. 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관심사, 발달수 적절을 활용해서 함께 매칭이 될 수 있다는 게 좋겠지. 자, 이제 보자. 동료 장학의 성공과 실패를 보도록 하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방법이 있었잖아. 장학 유형에 뭐 수업 사례 분석할 건지 판단. 장학 유형 선택의 중요성을 보자. A 유치원의 원내 교사 연수에서 대한 교사 서로 다른 반응. 땡땡 A 유치원에서 연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측면에서 서로 반응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이 6개월인 최 교사와 경력이 8년인 김 교사 이렇게 해서 원내 연수를 하는데 서로 간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경력 6년의 김 교사와 경력 3개월의 이 교사가 실패 사례. 뭐야? 6년 된 김 교사는 뭐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 뭐 했는데 얼마 안 된 초임 그 3개월 교사하고의 갈등이 있었겠지. 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외워두세요. 장학 주제의 선정 방법. 동료 교사과 어떤 주제로서 서로가 할 거니. 첫째, 도움 받고 싶어하는 점에서 출발한다. 서로가 난 이게 도움 받고 싶어. 선배님. 직접적으로 교사 자신이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성공할 수 있는 이게 왜 지저분하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다음, 너무 어렵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지.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갖고 있는 동료 장학의 자료를 개발했던 것, 그 교육부 장학자로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하냐면 각 유치원에 적합한 장학활동 구성할 수 있게 이 자료를 만들었고 부담 없는 마음을 갖게끔 해서 만들었다. 구체적 활동으로 했다. 옛날에 교육부 장학자 CD롬도 있었어요. 자, 여기 보자. 동료 장학의 실제를 보면 단일화급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학급이 있겠지. 그래서 단일화급 유치원의 동료 장학의 특징을 비춰보면 원내 동료 유치원 교사가 없다. 단일화급. 그 다음에 교사 혼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단일화급이지. 그리고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공립의 경우는 교장서 영감들 겸직을 한다. 이럴 때의 동료장학 방향은 원내 동료장학 실시가 쉬워 어려. 당연히 어렵겠지. 그리고 동료장학 구성원 상황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사이버 장학을 할 수도 있겠지. 자, 이게 시험 문제 물은 거죠. 자, 동료 장학이 못하기 위한 성공에 대한 조건이 뭐냐. 자,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신뢰로운 인과관계에서 서로 믿어야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상호 유대갑적 교사 동료 장학을 실시할 경우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
지원해 줄 자, 지속적인 상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다음, 교사들 간의 적극적 무슨 의식, 참여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쉽게 말하면 적극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냥 뚜뚜비슷하게 난 뭐 해도 그만 아무 소용없어.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다는 느낌이 있을 때 동료 장악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 중에 두 가지를 답을 쓰라는 거야. 2008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마찬가지로. 알았어요?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장학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짜본 거죠. 3월에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4월에 자아상을 확립한다. 뭐 5월에는 교육과 가치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월별로 3월에는 당연하죠. 혼자서 모델 처리 때문에 고립된 상황.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를 가질 측면. 다음 지역 장학사 중심의 장학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동료장의 간단한 안내문을 제시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각급의 유치원에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체적 모임 과정에서는 참여성을 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 참여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 구성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해. 4월 달에는 뭘 하면 좋겠다? 자아상 확립을 하면 좋겠죠. 이제 나는 나름대로 교사로서 뭐다? 가치관, 신념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자기 자아상,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어. 그런 합격할 수 있는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돼. 설명 안 드리겠어요. 지피지기면 100점 배수. 그리고 자, 할 수 있다가 중요한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게 될 것이고 합격할 것이다. 알았어요? 자, 자신의 자아상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교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되고 싶은 교사상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 자아상을 보자.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의 직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 제가 오랜 대학 강의를 통해서 또 시간도 좀 따져보니까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군요. 가르치는 이 활동 속에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어떤 확신감이 없으면 가리키는 것도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횟수,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교사로서의 신념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따지면. 여러분들 아이들마다 특성은 굉장히 다르죠. 유난히 힘들고 또 유난히 이쁜 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원감소 이모 관계도 힘들어. 또 원전세 또 이 엄마는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때려치고 싶어. 항상 여기다 뭐 갖고 다가 사표를 써갖고 다니. 그리고 왜 퇴근을 일찍 못해? 난 때려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작은 하나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가 유치원 교사도 이직률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를 버텨나게 하는 건 자기의 신념이야. 페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또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잖아요. 이게 자아상이에요. 긍정적 자아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대화를 제시하는 거죠. 결국은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건데 톡방이겠죠. 나는 오늘 힘들었는데 에구 나는 내가 시가 왔던 교사가 왜요? 자신 시간이 있어서 일어나는 생산에서 뭐 얼어 똑똑똑 이미 그렇네 이렇게 합니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일이 있어야 돼 없어요?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나름대로 힘이 생기고 거기 속에서 변화를 가져가는. 자, 월별 장학 내용을 보겠어요. 7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반성과 점검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 적용합니다. 자, 주제 무슨 기술을 향상한다? 교수 기술 향상을 하자. 교수 기술 향상을 합니다. 교수 기술 향상. 참 이게 가르치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수 기술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싱크비계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유재석 선전하고 뭐 등등 구모 뭐 많지. 그런데 유아 대상의 기술은 무엇일까? 교수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 배웠다. 그런 책이 있었죠. 물어볼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 해봤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이의 흥미를 이끌어낸다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잘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화해서 아이들 지도했다 그 생각 가져줘야지. 그게 바로 교수 기술이야.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환경도 구성해주고 등등. 이게 교수 기술의 향상이에요. 내가 초연교사 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때려치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뭘 원하는지도 몰라. 얘는 왜 때려 쓰지? 그 다음에 얘는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수 기술 향상을 하기 위해서 선배들 수업을 보고 분석하고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환경 구성도, 교육 활동도 여러 가지를 배워보는 거죠. 그 다음 환경 구성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발도르프 유치원처럼 아틀리에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죠. 미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한 꾸미기 굉장히 다 교사의 몫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절별로도 바꿔야 되고 또 아이들 사진도 붙여야 되고 그러한 환경 구성에 대한 정보도 동료 교사를 통해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환경 구성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고 그 다음에 뭐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보육사 가서 뭘 사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학급 이제 두 학급의 유치원을 보자. 두 학급일 때. 그러면 여기 진달래반, 여기 개나리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두 교사가 협력하게 되죠. 원만한 인과관계 형성이 중요하죠. 서로 싸움 띄고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공립일 때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유아교육 전공 원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과 관련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이럴 때 동료 장학의 기본 방향은 두 교사 간의 관계 형성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두 교사 간에. 그 다음에 두 교사가 협력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발달을 당연하죠.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서로 간의 신뢰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학급인 경우 동료자 성과 조건은 원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장학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단일 학급일 때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두 학급일 때와 조건이 좀 다르죠. 두 교사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지식과 기술, 원내 인적, 물적 최대한 이끌어낸 두 교사 협력이 모든 두 교사의 자질이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그 다음 보자. 관심사. 두 교사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유가 있어. 자, 설명 잘 들어. 단일학급일 때는 이랬죠. 참여 교사들 간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 참여 교사들 간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신뢰 역할. 지속적 상호작용. 신뢰관계. 다음, 교사의 적극적 참여의식. 그 다음에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동료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문제가 그거였잖아. 볼까? 이거 또 다시. 봐봐. 체교사 원내에서 같은 연령의 원아들을 맡고 있는 원내에서 원에서 강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업 공개 관찰 서로 피드백을 저 유아들로 지원했어요. 자, 동료 자기 성적 이력에 필요한 참여자의 자세를 참여자의 자세. 그러면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적극적인 무슨 의식이 있어야 돼?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무엇합니까? 신뢰를 가질 수,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알았죠? 자, 배우면서 또 학습이 되는 겁니다. 동료자, 이제 단일학급, 두학급까지도 알아봤어.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2008년도 문제를 그대로, 이게 출제에 근거화된 기본적인 자료다라는 거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눈치가 빨라야 돼요. 내가 뭘 말하는지, 저 강사가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학급일 때 이제 뭐 3월 달에 대인 관계, 또 뭐 관계, 또 4월 달, 5월 달, 뭐 교육 가치와 신념, 교수 유선상 등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월별 간에서 기본적으로 교직원 간의 역동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교직원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업무를 파악하고 또 개인 신상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직원 관계 및 업무 파악하기. 두 학급일 때. 그래서 역동적 상호가 되어서 효율적 역할을 제시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초등 병설 유치원 교사의 교직원 관계 도와. 여기에 보면 진한 게 있고 선이 좀 얇은 한 방향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진한 거는 서로 쌍방향이야. 쌍방향이면 서로 간에 원만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원장 선생님은 아주 잘 돼. 그런데 교무부장 선생님은 일방적이야.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그냥 상호작용하는 정도. 또 과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다 여기는 일방적. 이렇게
관계도를 한번 생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대인관계를 파악하는 준비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월에 대해서는 두 교사 간의 긴밀한 협력 통해서 꾀하는 거죠. 서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 이거 외워두세요. 두 교사들 간의 대인관계 능력이 서로 간에 뭘 찾을 때 공통점과 뭐가 있는지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쓸 수 있어야 돼. 외워둬. 학급 응애 상호 이해. 나와 너는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거죠? 이교사, 김교사의 공통점, 각각의 특징. 자, 예를 들면 커피 좋아한다, 뭐 컴퓨터 음악을 즐긴다,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얼굴이 뾰족하다, 영화를 좋아한다. 근데 이 교사는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듯이 이 교사는 미혼인데 김 교사는 기혼이다. 이렇게 다른 점이죠.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같고 다름을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이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스트렝스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접근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지. 그래서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함께 마시기,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도 같이 보기, 또 음악 듣기를 좋아하니까 음악을 이런 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10월에 가는 이제 나름대로 그 다양한 학술 행사를 통해서 재충전을 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회 활동도 여러 가지 가리키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학회마다 뭐 한국 유아교육 학회도 그렇고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보통 2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줌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지식을 습득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학회 가입이 쉽게 말 강제적이진 않아요. 강제적이진 않은데 좀 참여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아동부모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국제학술 대만하고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자신 없는 활동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면 좋겠죠.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서전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녹화해 수업사를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보자. 사전 협의. 이게 시험 문제죠. 뜨고 가라앉은 물건들을 가리킬 거야 내가. 그러면 활동 자료에 나무 블럭,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어. 활동 선택 과학이야. 물보다 비중이 큰 물체는 가라앉고 물보다 비중이 작은 물에 뜬다 안다. 이게 활동 목표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서 이제 수업을 해봤는데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뜨고 가라앉은 활동을 아이들이 이렇게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사진이 잘 확인. 그리고 이 수업에 관해서 분석하는 것. 자신의 수업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아이들과 사전에 진행한 걸 통해서 동료 교사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분석을 위한 협의합니다. 자, 공통점은 좋았던 점은 물놀이 활동이 흥미로운 주제였고 다양한 활동을 놀잇감에서 탐색할 기회가 좋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좋았어요. 근데 좀 더 개선해야 되죠. 고려할 점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단순한 놀이 형태로만 됐다. 그러니까 구성주의 놀이가 아니라 주입식이 됐을 수도 있겠지. 교사의 적절한 개입도 부족했다. 그 다음 활동 목표와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 비중이라는 단어 나오죠. 너무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활동 전개학습 시험에 들어가는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서 분석해 나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학급이 여러 다학급일 때 동료 자학은 기본적으로 내학급 이상의 유치원으로 원장이 옮겼다. 부장교사도 있고 연령별 학급이 구성될 수 있겠죠. 업무가 많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누굴 만나고 싶어서 출근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들어. 그렇지? 극복해야 돼. 또 그 장점 단점을 알아야 되겠지. 능력과 희망의 업무 분정, 업무 역할 분담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렇게 해서 맨날 원감 선생님이 나만 시켜요. 나만 청소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역할 분장이죠. 자, 이런 다학급에서 동료장악이 성공의 조건은 원감의 동료장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아주 중요하다. 자, 이거 중요하죠. 원장, 원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리더십이 있어야지, 리더십. 시험에 하자는데, 첫 번째. 변혁적 리더십. 두 번째, 거래적 리더십. 세 번째, 분산적 리더십. 네 번째, 서번트 리더십. 등등 많이 있죠. 다급일 때 원장이나 원감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리더십이 필요해요. 다음, 동료, 교사들 간에도 친밀한 인과관계. 다급일,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급일 때 대인관계 능력에서 개인정보 공유하고 관심사에 대한 상호이해. 다음, 개인신사 정보. 다음에 4월 달에 가서는 이제 교직관, 가치관, 교육신용 등 이런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월별로 이제 다급일 때는 대인관계 능력에서 점점 관심 상호 이해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신상에 대한 정보를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사에 대한 신상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 이야기 쓰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박교사의 생애를 보니까 출발점에서 이렇게 다운이 됐다 올라갔다 다운했다 올랐다 올랐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쓰고 있었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속에서 서로의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월 달에 가서는 교수 기술 향상. 그래서 동료끼리 짝이 되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짝 매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달 가서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 기술을 습득한 데 있지. 의사 전달 장애를 극복한 데 있지. 그래서 의사 전달 극복하에서는 나름대로 녹음하기, 자료 들어보기, 의사 전달 방해권을 찾아보기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서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교수에서 연구팀을 또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그리고 참여, 불철의 모습을 정확히 밝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동료장악에 쉽게 말하면 이번 시험에 출제에 무엇이 됐던 이번 시험에 출제의 바탕이 된 장학 자료 그리고 이거를 만드신 분이 출제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왜 제가 화두에 기출 패턴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동료 장학에 관한 것만 봤어요. 그래서 다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 기억의 장학에도 순서 기억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장학 형태가 있죠. 니은의 장학 형태. 그래서 요것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